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이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사별하셨거나 이혼하셨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이셨거나 통계가 하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노인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줘요.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지, 그냥 다들 모른 척 하거나 자식한테 기대세요라거나 요양원 가셔야죠라거나 그 말들이 얼마나 차갑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외롭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 배우자 없이 혼자 늙는다는 것.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결혼한 부부도 결국에는 혼자가 됩니다. 이건 잔인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먼저 가요. 먼저 가는 사람은 그나마 낫다고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말씀하세요. 남겨진 사람이 더 힘들다고.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살던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삶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던 사람, 밥을 먹을 때 마주 앉던 사람, 아무 말 없이 TV를 같이 보던 사람, 몸이 아프면 어디 아파? 하고 물어봐 주던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지면 갑자기 하루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노년의 혼자됨이 청년의 혼자됨과 다른 이유예요. 젊을 때 혼자는 가능성이에요. 앞으로 만날 사람이 있겠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지.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70, 75, 80을 넘어서 혼자가 된다는 건 그 가능성의 문이 거의 닫혀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새로 누군가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만난다 해도 자식들 눈치가 보이고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혼자를 선택해요. 선택이 아니라 체념에 가깝게. 제가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혼자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두려움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고독사. 이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돌아가세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이 두려움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것에 대한 공포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두 번째는 아플 때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건강할 때는 혼자도 괜찮아요. 밥도 해먹고 외출도 하고 나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언제 어떻게 몸이 무너질지 몰라요.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그 순간에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늘 배경처럼 깔려있는 불안이에요.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 문장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도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세 번째는 결국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식한테 부담이 되기 싫어서 말 못하고 내색 못하고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힘들어도 잘 지낸다고 하고 혼자 노년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말조차 참는 거잖아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실명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분을 정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정 선생님은 올해 76이세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셨고 자녀분들은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계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고.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명절이요. 명절이 제일 무서워요. 명절 전날까지는 괜찮대요. 자식들이 오기 전날까지는 설레기도 하고 뭘 해줄까 준비도 하고 그래서 바빠서 괜찮대요. 그런데 명절 당일 오후가 되면 다들 처가나 시댁으로 이동을 해요. 손주들 데리고 분주하게 가요. 그 순간부터 고요해지는 거예요. 오전까지 북적북적 하던 집이 오후 2시가 되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설거지를 하면서 아까 앉았던 자리들을 보면서 이제 또 혼자구나. 이 감정이 그냥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상실이에요. 매번 반복되는 상실감.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이 제일 문제야. 혼자 먹는 밥. 혼자 드시다 보니 점점 대충 드시게 되는 거예요. 뭘 해먹기가 귀찮고 차려봤자 혼자 먹으면 맛이 없고 그러다 보니 편의점 것이나 그냥 라면으로 때우고 근데 또 그러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방치하는 건 아닐까 싶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조용한 비극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사회는 혼자 늙는 사람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보호자 누구 오셨어요? 라는 말부터 들어요. 혼자 오셨다고 하면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금융 거래를 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은근히 전제를 하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는 노인은 왠지 불안하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은 바빠요. 진짜 바빠요.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와중에 부모의 고독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자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강하신 분이니까 괜찮으시겠지. 연락 안 하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신 건가 봐. 요즘 취미 활동 하신다고 하시던데 잘 지내시겠지. 이 생각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 뒤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부모님이 괜찮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실제로 확인하기엔 내 삶이 너무 바쁘다는 현실. 그 사이에서 혼자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혼자 늙는 모든 사람이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배우자 없이 혼자이지만 굉장히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로 자기만의 리듬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언제 산책하고, 오후에는 뭘 하고, 저녁엔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 루틴이 있는 분들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오히려 자기 리듬대로 살 수 있어요. 늦게 자도 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도 되고,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이게 자유예요. 이 자유를 잘 쓰는 분들이 오히려 혼자이지만 단단해요. 둘째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식 말고, 자식 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는 분들은 달라요. 꼭 친한 친구일 필요도 없어요. 단골 카페 사장님이어도 되고, 같이 등산하는 모임 사람들이어도 되고,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이어도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는 감각. 그게 사람을 살게 해요. 셋째로 죽음과 화해를 한 분들이에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혼자 노년을 잘 보내는 분들은 대개 자신의 죽음을 이미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 분들이에요.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가겠지. 그 전에 오늘을 잘 살면 되지.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현재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혼자 늙는 것의 진짜 문제는 뭘까? 외로움? 건강? 경제적 문제? 다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진짜 문제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배우자가 있을 때는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이 되거든요. 나를 귀찮다고 하면 서운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기쁘고, 그 반응들이 내 존재를 확인시켜줘요. 그런데 혼자가 되면 그 거울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노년의 혼자됨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몬 체크라는 개념에 주목했어요. 하몬 체크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으면 내가 나의 배우자가 되어야 해요.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예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때? 오늘 내가 힘들었던 건 뭐야? 오늘 내가 좋았던 건 뭐야? 이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안에서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고 그 과정 자체가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혼자 노년을 살면서 무너지는 분들 대부분은 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하몬 체크는 그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혼자라는 것과 고립이라는 건 달라요. 혼자는 상황이에요. 고립은 선택이에요. 아니, 선택이라기보다는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나가지 않아요. 그 다음엔 어색해서 못 나가요. 그 다음엔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고립이 돼요. 이걸 막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정기적으로 나가는 이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에 근처 도서관에 가는 것. 매주 목요일에 경로당에 들르는 것.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측 가능성 때문이에요. 내일 뭘 할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그 리듬이 자기 자신을 붙잡아줘요.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배우는 거예요. 뭐든 상관없어요. 스마트폰을 더 잘 쓰는 법을 배워도 좋고, 그림을 배워도 좋고, 노래를 배워도 좋고, 요리를 배워도 좋아요. 배운다는 행위 자체가 삶에서 앞을 바라보게 해줘요. 다음 시간에 또 배워야지라는 작은 기대감. 그 기대감이 사람을 살게 해요. 세 번째는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 단골 가게 사장님 이름, 옆집 이웃 이름,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 이름.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게 연결이에요. 거창한 연결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연결. 혼자 사는 분들이 이 작은 연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덜 고립돼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저도 이해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오는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쓰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멸이에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약함이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자식한테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누군가한테라도 말하세요. 복지사 선생님이어도 좋고, 동네 이웃이어도 좋고, 심지어 이런 유튜브 영상의 댓글창이어도 좋아요. 나 요즘 좀 힘들어. 나 요즘 좀 외로워.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라도 있어야 해요. 그 공간이 없는 게 진짜 위험이에요. 아픔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게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려요.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침묵이 되어선 안 돼요. 이제 저는 혼자됨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혼자됨은 결핍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것만은 아니에요. 배우자가 없다는 건 분명히 어떤 것의 부재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건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내가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수십 년을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누군지를 잊고 살아요. 상대방을 위해 양보하고 상대방의 일정에 맞추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흐릿해져요. 혼자가 되면 갑자기 그게 내 앞에 나타나요. 나는 사실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사실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미술을 배우셨대요.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래요. 남편이 좋아하는 등산을 주말마다 따라다녔는데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대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대요. 나는 뭘 해보고 싶었지? 그게 미술이었어요. 그분은 지금 72이고 매주 화요일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계세요. 얼굴이 환해요. 이게 혼자됨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릴게요. 노년의 혼자됨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미래를 걱정해요.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들 다 이해해요. 그리고 그 걱정들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을 못 살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면 그게 충분히 좋은 오늘이에요. 오늘 산책길에서 꽃이 피어 있는 걸 봤다면 그게 충분히 의미 있는 오늘이에요. 오늘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했고 그게 좋았다면 그게 충분히 풍요로운 오늘이에요. 노년의 혼자됨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거창한 의미를 찾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에서 오늘을 건지는 분들이에요.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그게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혼자이더라도 충분히 존엄하고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 분들께 당신이 혼자라는 것이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이 당신의 삶이 덜 가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혼자라는 건 지금의 형편이에요. 그리고 그 형편 안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나 오늘 어때?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배우자 없이 혼자 늙는다는 것. 그건 끝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이기도 해요. 오늘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